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를 조금 더 잘 보낼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로 뭐 어때? 마인드로 살아보는 겁니다. 힘든 일이 찾아와도 뭐 어때? 누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뭐 어때? 이런 마인드로 살아보는 거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요. 뭐 어때? 아니면 말고 설마 죽기까지 하겠어? 이런 긍정적이고 쿨한 마인드로 살아보는 겁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게 우는 만큼 웃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뭐 어때요? 이것도 다 지나갈 텐데요. 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다 잘 될 텐데요.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1부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1시간 풍성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듯 약보합권으로 양시장 모두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또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종목이 조금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잘 대응해서 다시 또 계좌를 살려내면 되는 거죠.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 방법 지금 이 시간 투자의 신에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반올림 100%님 방송 전부터 오셔가지고 9시 언제 되나요? 빨리 시장 얘기 듣고 싶어요. 현기증 나요? 라면서 기다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할 거고요. 뚠뚠이님과 블루스톤 김님도 잘 오셨습니다. 러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 하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 오늘 굉장히 힘차게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출석이요! 라면서 등장해 주셨습니다. 한혜경님도 잘 오셨고요. 고재관님께서도 또 봄님께서도 저 왔어요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는데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투자의 신 여러분들과 함께 풍성한 이야기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장부터 정리를 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지난주에 시장이 너무 올랐죠. 맞아요. 지난주 워낙 금요일 좋았죠. 하루만 하더라도 3% 넘게 그렇게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그전에도 월요일, 화요일 주중에도 이렇게 괜찮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오른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향후에 체크포인트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하고 금요일 사이에 여기에 지수 차트인데요. 코스피 차트인데요. 자, 여기 갭이 발생이 됐죠. 갭이라는 거는 이게 한번 일봉상에서 갭이 발생되면요. 요거를 하락격 같은 경우는 2, 3일 내에 이렇게 메꿔주는 게 좋고, 만약에 그걸 갭을 메꾸지 못했을 때는 그 갭이 생긴 방향 쪽으로 한참 그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생긴 갭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갭이 생겼죠. 자, 그렇다면 이 갭은 2, 3일 내에 안 메꿔지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갭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메꿔진다라는 것도 갭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월요일 날 지금 좀 음선이 나긴 났지만요. 거래 대금 자체가 지난 금요일보다 좀 줄어든 모습이죠. 자, 올라오려는 그런 힘보다 하락하려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이 갭을 메꾸든 안 메꾸든 일단은 그렇게 많이 걱정하거나 그럴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이왕이면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오려면 이 갭을
이번 주에 메꾸지 않고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한다거나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가장 좋은 모습일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시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 선물 시장에서 보게 되면 제가 간혹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다른 프로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미결제 약정이 좀 줄어줘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미결제 약정이 한 34만 계약 정도 되던 게 지금 31만 계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이 미결제 약정이 줄더니 오늘도 마찬가지 한 1만 계약 정도가 줄었어요. 자, 이 얘기인 즉슨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매수 포지션이나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즉 내가 매도를 한 개 치면 미결제 약정이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청산을 하면 미결제 약정이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근데 3월 달부터 이 외국인들이 미결제 약정을 계속 늘리면서 매도를 치면서 미결제 약정을 늘려왔어요. 자, 그러니까 뭐 이게 미결제 약정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외국인들 쪽에서 일부 쇼커버링이 선물시장에서 일부 쇼커버링이 좀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자, 뭐 지금 현재 시장은 뭐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을까? 뭐 중장기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미니 강의 시간에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뭐 시장 모습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약간 좀 생긴 그런 구간입니다. 자, 뭐 오늘 기준으로 보면 퍼가 한 11배 정도 그 정도까지 좀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퍼 11배 같은 경우는 특히 하락장에서는 그렇게 낮은 밸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처럼 뭐 최근처럼 그렇게 급등을 하고 이런 시장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개별 종목 장세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도 약간 우상향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나중에 그 12월 연준 회의가 있을 때 그때쯤 해갖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당분간은 일단 뭐 종목별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조정 그리고 조금 더 큰 상승을 위한 잠깐의 쉬어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흐름들 잘 파악을 하시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종목별로는 굉장히 또 강하게 튀어오르는 종목들은 또 꾸준히 그런 상승세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종목들 잘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다만 계좌 포트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출발합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께 그 해답 전해드릴 거고요. 전화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철학관 챔피언님 오셨고요. 준호님께서 오프닝 못 들었네 라고 하셨는데 오프닝 못 들었으면 뭐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샤이님께서도 처음 인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토마토TV 팬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눠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만큼 더 오늘 쏠쏠한 정보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대박벌자님도 잘 오셨고 제갈공명님도 잘 오셨습니다. 러너님께서 월요일이라 힘들지만 화이팅입니다 라면서 또 응원도 해주셨는데 화이팅! 오늘 하루 마무리 끝까지 힘내서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릅조아님 오셨네요. 월요일 쪼아 라면서 오셨는데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월요일 이 시간 많이 반겨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종목 진단 하나씩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블루스톤 김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BGF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는 3,990원, 비중은 15% 담으셨습니다. 조금씩 올라오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어요. 오늘 1%대 상승이었고요. 3,000원에서 그래도 10월 들어서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3,550원까지 올라왔고 아마 BGF 리테일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또 실적도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매수가까지 영차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예, 이 BGF 리테일의 모회사가 BGF죠. 이 BGF 리테일의 지분을 한 3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흔히들 뭐 지주회사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뭐 계열사 지분 가치가 얼마입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약간 좀 안 맞아 들어가요. 왜냐하면 되게 많이 할인돼서 거래가 됩니다. 보통 보면 지분 갖고 있는 거에 한 40%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 지금 BGF 리테일이 시가총액이 요게 한 3조 1천억 정도 되는 그 정도 기업이죠. 자, 3조 1,5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BGF는 지금 3,3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30%면 이 3조 1,000억이면 한 9,300억 정도 그 정도가 BGF 리테일의 지금 현재 시가로 봐도 그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3,300억 정도 되면 40%보다 좀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뭐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요 BGF 같은 경우는 일단 뭐 BGF 리테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같이 연동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자, 뭐 지금 현재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 별거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다 있는 것 같아 갖고 아마 또 점점 저도 이거 앱 깔아놓고 뭐 어디서 2+1 하면 2개는 앱에다 넣고 그렇게 쓰고 그러거든요. 네. 나중에 가서 사 먹고 그러는데 자, 점점 편의성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물건들도 다양해지고요. 편의점 사업부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도 좀 더 계속 이렇게 좋아지고 좀 이렇게 발전을 하는, 진화를 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같이 좀 두들겨 맞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아까 시작할 때 좀 말씀을 드렸듯이 12월 달 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뭐 그 정도 전까지는 아주 뭐 돌발적인 악재들 요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뭐 빠졌다가도 반등 나오고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시장은 뭐 그나마 조금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 62평선에서 딱 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62평선 자체를 좀 뚫어줘야 되는데요. 현재는 지금 뭐 거래량이나 뭐 여러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걸 좀 뚫으려면 거래 대금 이런 게 좀 확 늘어줘야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거래량 수준으로는 이걸 그냥 바로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현재 62평선이 있는 위치가 3,60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50원이니까 지금 50원밖에 차이가 안 나죠. 여기서는 한번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걸리더라도 뭐 시장 분위기가 뭐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니까 직전 저점 기록했던 자리 여기서 전 저점이 이 자리였죠. 자, 이 자리였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때 9월 달에 좀 붕괴를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직전 저점이 13,9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가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아래겠네요.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 뭐 완전히 나는 무조건 본전을 찾아야 돼라고 고수를 하기보다는 3,900원 조금 이상선 그 정도 선에서는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뭐 좀 기다리셨다가 3,900원 이상에서는 조금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편의점의 발전이 놀랍습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된 필수 요소가 되었는데 그만큼 BGF 실적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죠. 다만 거래량이 살짝 아쉬운 부분인데요. 일단 61선인 3,600원 한번 기준선이 될 것 같고요. 뚫고 올라갔을 때 3,900원까지는 반등 가능성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손실 최대한 줄이시고 또 이 부분들로 다시 또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BGF로 출발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궁금한지도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또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미리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기쁘게 또 반갑게 맞아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K전자 올려주셨고요. 고재관님의 종목입니다.
11,75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5% 담으셨는데요. 3%에서 추가 매수해서 5%로 비중 늘렸습니다.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네요. MK전자야도 역시나 상승세, 상승 랠리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11,65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자, 이제 정말 매수가까지 다 왔습니다. 계속 홀딩하면서 좀 수익 볼 수 있는 기회 있을까요? 예, 이 NK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NK전자는 근데 본업보다는 자회사들이 훨씬 더 좋아요. 이 뭐 한국토지신탁 같은 회사들이 이 NK전자의 대표적인 자회사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수익 나는 걸 보면 자, 이 NK전자가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2,541억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영업이익이 작년이 1,080억이 났어요. 재작년에 1,110억이 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분기, 2분기 합쳐갖고 한 500억 넘게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회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실적들이고요. 본업들만 보게 되면 작년이 뭐 한 141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한 별도 기준으로 1, 2분기에는 장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1, 2분기에 보면 뭐 한 108억 정도 그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어요. 뭐 전년 동기비해 갖고 훨씬 좀 좋은 그런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 자체는 보게 되면요. 이거 작년에 뭐 한 27,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훨씬 좋습니다. 연결 기준으로는 조금 좀 비슷하거나 뭐 그쯤이겠지만 그러니까 본업만 이렇게 봤을 때 별도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주가 자체는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히 좀 크게 생겼다. 요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본딩 와이어, 그러니까 저런 거를, 패키징 할 때 그 본딩, 그러니까 이 줄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요. 금줄이에요. 아주 가는 금줄. 그거를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본딩 와이어가 아니라 저런 것들, 숄더볼 같은 것들, 요런 거를 많이 쓰는데, 숄더볼도 마찬가지로 좀 합니다. 그래서 근데 실적 부분들은 그렇게 좀 더 나빠지거나 이러진 않고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오늘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 재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 쪽에서 물건이 많이 덜 팔려서 재고가 한 11조 정도가 있다 그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재고가 지금 한 49조 정도가 재고로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량을 조금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은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거나 실적 부분들은 좋아지고 있고 작년보다 좋은 실적에 주가는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시장이 되게 좀 꺾여갖고 되게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지금 거의 본전 근처니까 조금 정리해서 밑에서 다시 잡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안 좋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히려 좀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올라갈 때 어디쯤에서 걸릴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122평선까지 다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122평선을 돌파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122평선이 652원에 있으니까 살짝 돌파해서 위에서 끝난 상태예요. 자, 그리고 돌파할 때 거래량이 많았고 오늘 음선이 작지만 음선이 날 때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 올라가려는 힘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직전 고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고, 자, 직전 고점이 13,000원 좀 위에 선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13,000원 위에
여기서 한번 걸렸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걸렸죠. 자, 묘한 게 이 걸리는 자리를 보면 그 전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 그런 자리 근처에서 걸립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13,000원 이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은 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13,000원 좀 넘어가면 그때 좀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K전자 보유 의견 드립니다. 반등을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13,000원 정도 잡아주셨네요. 그 안에서 5% 비중 한번 잘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신가요? 중앙 에너비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7,700원에 25%예요. 알겠습니다. 매수는 언제 하신 걸까요? 한 달 조금 넘었어요. 한 달 조금 넘으셨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급등 급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고점에 들어가서 얼마 저번 주인가 네. 본전가가 왔는데 네네. 매도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빠지더라고. 근데 이게 본전가만 와도 네. 이게 하도 등락이 좀 심한 종목이라 빠질 때는 또 많이 빠지고 오를 때는 갑자기 상한가로 막 치는 종목이라 매수가까지 올지 어떨지 안 그러면 추가 매수로 해야 될지. 워낙에 좀 이게 변동성이 커가지고, 요 타이밍을 지금 잘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네. 그 타이밍 잡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그러세요.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중앙 에너비스가 어떨 때 움직이는지는 아시죠? 네. 예, 뭐 유가가 급등하거나 뭐 그럴 때 좀 주로 끼 있게 되게 좀 끼 있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쟁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전쟁에 있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죠. 맞아요. 올해 초에 저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네네. 공격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저도 그때 EJ란 프로 하면서 뭐 이렇게 조금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도 좀 있는데요. 그때가 네. 제일 좋았어요. 그때가 네. 제일 좋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인데 자, 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조금 들고 있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정전이나 종전 뭐 이런 가능성도 조금 제기는 되고 있지만요. 12월 달에 저 러시아 원유 거기에 대해서 저 유럽 쪽하고 이쪽이 제재를 가할 것 같거든요. 제재를 할 것 같으니까 12월 달에 자, 그렇게 되면 이 유가가 조금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때 한번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조금 이렇게 뭐 되게 고점에서 잡으신 건 아니에요. 27,000원대 정도면 되게 고점에서 잡으신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조금 밀린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기술적인 부분들도 한번 보면요. 자, 이동평균선들이 122평선, 62평선, 22평선 다 하나로 이렇게 모이죠. 다 네. 이렇게 모여가고 있는데 요러고 난 다음에는 이게 다 수렴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렴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방향을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이제는 벌써 11월 달도 중순쯤이니까 이게 12월 달부터 유럽하고 뭐 이쪽에서 러시아 제재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12월 달에는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뭐 그렇게 되면 뭐 조금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면 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한 번은 뭐 그런 이슈가 있으면 한 번은 탁 쳐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시간을 좀 갖고요. 차분히 기다리시다가 12월 달 정도에 한번 저 유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번 탁 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또 근데 지금보다 더 빠지진 않을까요? 지금 거의 좀 지지선 근처 정도에 조금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도 지금도 마찬가지 원자재 가격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들썩거리는데요. 지금 유가가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진 이유가 중국이 꽁꽁 싸매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이유도 좀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뭐 지금 뭐 조금 어떤 오픈을 하려고 저런 것들 뭐 격리 기간도 단축을 시키고 그다음에 PCR 검사도 좀 이렇게 2회에서 1회 이렇게 단축을 시키고 계속 리오프닝을 조금 하려는, 물론 공산당 쪽에서는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조치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 이 유가 자체가 지금 뭐 중국이 좀 경제가 약간 좀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유가는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중국 리오프닝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아닌 게 아니라 유가가 지난주 후반에 좀 이렇게 90달러 이상으로 확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 가격은 조금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겠네요. 23,000원. 23,000원이 어떤 자리냐면요. 그 밑에, 그 위에 뭐 62평선도 있고요. 62평선은 뭐 23,750원에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22평선이 23,200원 정도에 있거든요. 뭐 살짝 이렇게 깰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가격 23,200원이라는 가격을 조금 깨게 되면 그때는 조금 추가로 좀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물을 타시려면 지금 타지 마시고요. 요걸 깨고 난 다음에 전저점 근처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면 그때는 진짜 바닥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 가격이 2만 원 근처예요. 21,000원대 물 탈라다가 못했어요. 그때 물 타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수익권으로 나왔죠. 그렇죠. 2만 원 근처 정도면 바닥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만 원 근처 정도 그 가격 조금 기억을 하시고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뭐 안 빠지고 그냥 치고 올라가면 뭐 한번 탁 튀는 구간, 그런 구간 이용해서 빠져나오시고요. 만약에 뭐 23,000원이라는 가격을 깨고 2만 원 근처까지 떨어진다라면 물은 그때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추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일단 좀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 기다려 보시고, 근데 뭐 추가로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튀어 올라가면 그거만 먹고 나오시고요. 이게 막 많이 이렇게 좀 욕심을 내다 보면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실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추가 매수 자리는 2만 원 근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뭐 2만 원 근처에서 추가 매수하면 다시 튈 수도 있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빠졌다가도?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월 달 되면 러시아 제재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문가님 이야기 잘 염두에 두셨다가 그 타이밍 잘 맞춰서 꼭 수익으로 또 볼 수 있는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기분 좋게 통화가 마무리돼서 저도 갑자기 좀 힘이 나는데 힘내서 계속해서 종목 진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남겨주시고 전화 문의도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벙벙님 살짝 지각하셨는데 그래도 잘 오셨고요. 땅하늘님과 이현주님, 또 은하수님, 이기자님도 잘 오셨습니다. 보탱이라는 닉네임이 있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노자성님께서 보람 앵커님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화이트 모카 커피 타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커피 잘 드시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화이트 모카 같은 여자 한보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소나무님도 잘 오셨어요. 오늘 또 귀여운 토비와 함께 여러분들 채팅창 들어오셔서 다양한 대화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우리 하나시스템 한번 살펴볼게요. 봄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하나시스템 매수가는 14,500원, 비중은 5%입니다.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올려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자, 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ICT 사업부가 지금 좀 올해 좀 안 좋은 뭐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출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방산 쪽이 한 72.4%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ICT 쪽이 한 27.57%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매출의 한 뭐 4분의 3 가까이가 방산 쪽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좀 이렇게 지금 최근 들어갖고는 좀 많이 이렇게 급락을 해서 고생을 시키지만요. 여타 종목들 지금 우리 올해 연초에
주가가 저 코스피가 3,000포인트가 넘었었죠. 굉장히 다들 그때보다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올해도 조금 버티긴 버텼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방산주들이 오늘 다 이렇게 좀 급락을 했는데 요거는 뭐 두 가지 정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공화당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저 상원을 저 과반을 넘었죠. 네바다주에서 이기면서. 근데 공화당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수혜주가 방산주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쪽에 그 방산주들 이런 쪽이 좀 안 좋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종전이나 정전 뭐 이런 쪽 가능성이 조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뭐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지금 올해 이 ICT 쪽 사업부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아서 실적 부분들이 올해 뭐 작년보다 한 반토막 정도 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거기 아랍에미리트에 올해 초에 그 청궁2라는 그 지도공 미사일 수출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 하나 시스템의 매출이 한 1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 뭐 LIG 넥스원이 한 2조 6천억 정도가 되고 하나 시스템 매출이 한 1조 2천억 정도. 그 다음에 저 하나 디펜스 매출이 한 4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 시스템은 이 방산주 쪽이 굉장히 좀 많은데 그게 뚜렷하게 부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미사일을 만들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전투기를 만든다. 그 다음에 뭐 저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를 만든다. 뭐 요런 뚜렷한 게 딱 있는데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 그런 거를 만들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좀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에는 뭐 조금 지금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수주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지금 폴란드 쪽에 수출하는 부분들도 이 일정 부분 매출에 기여를 할 겁니다. 내년 정도부터는. 자, 그렇게 되면 내년, 후년 이렇게 가게 되면 계속해서 실적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긴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 없다, 괜찮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이평선 자체가 완전히 다 역배열이 돼버렸습니다. 가장 위에 240선이 있고, 그 다음 120선이 있고요. 60선이 있고, 그 다음 20선이 있죠. 뭐 22평선 같은 경우는 다행히 지금 뭐 조금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위에서 62평선 자체는 좀 강하게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뭐 그런 부분들은 안 되고요. 자, 뭐 실적 부분들도 지금 올해가 워낙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고, 내년 정도 이후에나 가서는 조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지금 5%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는 건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반등의 목표치는 대략 62평선이 위치한 자리, 지금 현재 상태는 12,800원 정도,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네요. 자, 반등이 나오면 요 정도에서는 조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하지만 이 10월 달에 찍은 저점 115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은 그렇게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이 하나 시스템을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뭐 비중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조금 좀 올라갈 때까지 내년 정도, 내년 이후까지 조금 기다린다라는 생각으로 들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지금 주가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방산에 대한 성장성 짚어드렸고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투자 포인트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조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이 시간을 두고 이 반등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자라고 보유 의견 함께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젠입니다. 이현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시젠 매수가는 37,0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얼마에 매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요 매도 타이밍, 목표가에 대한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시젠이 뭐 오늘 왜 이렇게 튀어 올랐을까요?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이거 얼마 전에 보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전에 시젠을 2019년도에 이때 네. 굉장히 좀 강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요게 AI를 갖고 뭐 진단 키트 같은 거 그런 거를 개발을 하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AI를 갖고 뭘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뭐 의료 기업들도 좀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상장되게 거의 뭐 이 시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실적도 뭐 좀 어느 정도 나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가 많이 도와진 거죠, 사실. 뭐 이렇게 여기서 그때 당시 지금 권리락 된 거 그거 고려해 갖고 보면 그때 당시가 10,000원대 정도였는데 이게 16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뭐 이렇게까지 갈지 몰랐고 향후에는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진단키트를 AI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되게 빨리 개발을 했어요. 남들보다도 먼저.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움직임을 기대한다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대신에 뭐 한 번은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언제 12월 달 정도에 한 번 정도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갖고 코로나 환자가 지금 또 뭐 5만 명 이렇게 늘었다라는 뉴스를 뭐 어제 뉴스인가 그저께 뉴스에 봤는데요. 자, 코로나 환자가 겨울철로 가면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정부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들어보면요. 저 때는 12월 달 정도에는 많으면 뭐 한 20만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저도 이 목이 지금 편두선 때문에 굉장히 좀 아픈데 이거 코로나 때문인지 알고 좀 진단키트 사고 진단을 해봤는데요. 뭐 한 줄 나오니까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감기가 걸려도 야 이거 지금 코로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는 아마 자기가 진단키트를 사서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진단키트가 되게 많이 12월 달에는 팔릴 거예요. 자, 그럼 주가는 한 번 더 틀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뭐 지금 122평선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 진단키트 수요가 늘어나니까 조금 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거 돌파가 되고 나면 242평선이 위치한 자리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이 지금 한 44,000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뭐 한 4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 정도에 뭐 한번 이렇게 매도를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재작년에 워낙 많이 벌었어요. 작년에 뭐 6,600억 벌었고 재작년에 6,700억 벌었으니까 뭐 그냥 돈 막 그냥 코로나 때문에 돈을 끌어들인 막 갈고리로 긁어들인 거죠. 자, 근데 뭐 작년만큼 이 정도는 아니고 코로나도 뭐 조금 시들해가고 그럴 테니까 아주 그 옛날만큼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 뭐 4만 원 이상대 정도는 12월 달 정도에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보유를 하세요. 보유를 하시고 그리고 4만 원대 이상 정도 가게 되면 그때는 한번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즌 오늘 갑자기 튀어 오르길래 특별한 호재도 눈에 띄지 않는데 왜 이렇게 올랐지 했더니 이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다시 주변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둘 또 나오기 시작하고요. 2번 걸린 친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시즌에 대한 목표가 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빠르게 만나볼게요. KB금융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두릅조아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은행주 주가 대체 왜 이러나요? KB금융 가자, 매수 들어가자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KB금융 오늘 49,6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최근에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매수 타이밍 어떨까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배당주죠. 지금 이제는 11월 말이니까 배당주를 배당 받을 때 근처에 가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늦는 겁니다, 이거. 자, 이게 특히 시장이 되게 좋을 때 같으면 그때 매수를 해서 이 배당도 종목을 되게 잘 고르거나 그러면 배당락이 돼서 감안해 갖고 딱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주가보다 배당이 더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요. 잘못하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이때 가서 배당주를 사는 건 늦는 거고요. 자,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미리 조금 보셨으면 배당 삼아갖고 배당 투자한다라고 생각했으면 10월 달 정도 저점에서 노려봤으면 되게 좋은 배당 투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늦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12월 달 정도 되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는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 배당 이런 얘기들 잘 안 하죠. 근데 남들 얘기 막 하고 그럴 때 그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고점에 가까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는 거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최근 들어갖고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좀 1,000만 원을 산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한 2번 정도, 2번이나 3번 정도에 나눠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달 말 정도, 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그때 정도에 조금 저점을 노려보시면 배당 투자 겸해서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매수하시는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매수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자, KB금융 매수 문의, 매수 오케이 사인 드렸고요. 다만 조금씩 나눠가면서 분할 매수에 대한 조언도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좋은 타이밍과 함께 배당과 또 수익도 계속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에 대한 해결책 속 시원하게 전달해 드렸고요.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 들을 테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는 미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강의 오늘은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저 오늘은 조금 큰 관점하고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주식시장에 4국면이 있거든요. 4국면. 4가지 국면이 있는데 그 국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 과연 어떤 국면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이 나오면 시장이 향후에 되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 강의 바로 시작할게요. 자, 주식시장의 4국면은 이거 거의 조금 공부를 조금 하신 분 같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금융장세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적장세가 있고,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자, 요런 게 사이클로 돈다라는 게 주식시장의 4국면입니다. 자, 금융장세의 특징은 금리는 내려가요. 그리고 기업 실적도 떨어집니다. 근데 주가는 이상하게 올라갑니다. 언제냐 하면 우리 2000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있었죠. 2000년 2월 달, 3월 달. 그때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다 죽는다 그랬는데 막 떨어지다 보니까 연준이나 이런 데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금융시장에다가 돈 무제한으로 투입할게. 그리고 금리는 제로야. 금리를 확 내렸죠. 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생산이나 투자가 이런 게 위축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부양을 하려고 정부나 기관 쪽에서 먼저 나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니까 야, 이자 안 줘. 그러니까 은행 쪽이나 이런 데 있던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장세의 가장 큰 특징은 주가만 오르는 거예요. 금리도 떨어지고 실적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이 TV 보시는 분 중에도 그런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제 주위 사람들도, 주위 분들도 저한테 그때 당시에 뭐 한 2000년도, 2020년 뭐 6월, 7월 이때 돼서 지금 고점 아닌가?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자, 이게 주가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되는 그런 시기가 금융장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보고 주가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격언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은 실적 장세인데요. 자, 우리 그런 장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자,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물 경기가 좋아지죠. 뭐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많이 살아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 종목 저 종목 할 거 없이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장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2020년 뭐 하반기 이럴 때 그때 주식이라고 생긴 거 아무거나 그냥 눈 감고 찍어도 초등학생 보고 주식 사봐라고 얘기를 해도 돈을 벌던 시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금융장세하고 실적장세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자, 금리는 자, 이렇게 뭐 조금 좀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뭐 시중금리 같은 경우는 약간씩 들먹들먹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실적장세예요. 자, 뭐 그래서 시중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기업들 실적은 되게 좋아지고 주가는 이 금융장세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요때는 조금 좀 덜 가파른 그런 속도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 여기서 뭐 실물 경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정부 쪽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이 과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정책,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정부가 긴축 정책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벌써 0.25%를 올렸죠. 근데 연준의 경우는 올해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뭐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그랬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경기가 괜찮은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 더 안 빠집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TV 방송에서도. 자, 경기는 좋지만 이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금융 장세에서는 금리는 급격하게 오르고 기업 실적은 또 이때까지도 완만하게 좀 버팁니다. 자, 그래서 뭐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 더 안 빠집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빠집니다. 우리 올해 다들 이렇게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 올해가 바로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 다음은 역실적 장세가 됩니다. 경기가 후퇴가 되게 되고 기업 실적이 하락하게 돼요. 여기서 경기가 많이 후퇴가 되게 되면 연착륙, 그리고 경착륙이라 그러고요. 경기가 조금 후퇴가 되게 되면 연착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경착륙이 조금 심하게 되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금융 장세,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 국면, 그리고 역실적 장세, 요 중간에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연준이나 뭐 좀 이렇게 정책을 잘 해서 이 좀 침체가 조금 얕게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러면서 주가는 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 다지다가 이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터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기가 침체로 가고 기업 실적들이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 되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좀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이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요. 경기 사이클 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주가가 바닥은 아닌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 바닥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자, 인플레이션이 지난주에 7.7 이렇게 나오고 근원 인플레도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요런 추세가 계속 이어간다라면 연착륙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연준이 이렇게 강하게 금리를 올렸을 때 연착륙으로 끝난 경우는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시장은 일단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시면 되는데 염두에 좀 두고 그런 부분들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 240주평선을 상향 돌파를 했는데요. 자,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240주평선 돌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2월 증시가 아마 대세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뭐 경제 TV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한 달도 좋았고 석 달도 좋았고 뭐 6개월도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12월 달 주가를 보게 되면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02년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5번의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10월 달, 11월 달은 4번 올랐어요. 5번 중에 4번 올랐는데 12월 달 주가는 나스닥은 5번 중에 4번 하락했습니다. S&P 500 역시 마찬가지 2002년 이후에 그러니까 2002년이 중간선거였으니까 2000년 이후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5번 중에 3번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꼭 중간선거 이후에 주가가 올라요. 이런 게 아니라요. 아마 연준의 정책 결과에 따라서 12월 증시는 결정이 될 거고 여기에 따라서 아마 뭐 좀 연착륙으로 가느냐 아니면 경착륙 조금 어려워지느냐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연준이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가 되면 뭐 저도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염두에는 두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240주평선은 이런 겁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도 깼다가 이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좀 버텨줬을 경우에 그때는 굉장히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카드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 깼다가 이걸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좀 이렇게 버티질 못하고 금방 무너져 버리면요. 우리 2010년대에 그때 7년간 박스권으로 기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깼다가 그 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깼다가 복귀했다 깼다가 돌파했다가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7년 동안 늘어갔어요. 또 12월 달에 보게 되면 지금 12월 달 그때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를 하고 그때 이후에 주가가 지금 이 240주 이평선이 2460포인트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지금보다 그때 주가가 아래에 있다라면 요거는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때 연준 통화정책 회의를 하고도 그 위에 주가가 형성돼 있다. 뭐 그러면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까지 해서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들까지 가득가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